적산 개요는 적산의 사용 방법에 따른 종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곱하고 하는 일을 견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적산은 건물주인 발주자, 즉 건물주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주자의 적산이 있고 공사를 수주받는 공사업체, 수주자의 적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를 계획하기 위한 적산을 할 것이고 이것을 계산견적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적산을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용 적산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산을 하겠습니다. 수주자의 적산은 첫째로는 공사 입찰 시 공사를 따기 위한 적산을 할 것이고 건축주와 계약할 때 필요한 적산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 시의 적산은 공사 입찰 시의 적산의 단가만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공사업체 내부에서 공사에 꼭 필요한 실행예산을 적산하게 됩니다. 이 적산은 현장 소장이 작성하여서 결제를 덕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생기게 되면 그 변경된 만큼의 설계 변경 공사비 적산을 중간에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주자 적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산을 위한 적산은 계약 시의 적산과 설계 변경의 적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산을 가지고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마감하여 건축주와 총 검사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앞에 보는 적산을 크게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사 예정을 위해서 하는 적산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계산적산이라고 합니다. 앞에 빨간 박스 안에는 상세적산이며 계산견적, 즉 예정견적을 뺀 나머지 모든 견적은 상세적산이 됩니다. 계산견적은 그동안의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면적당 공사 금액을 산출하며 전체적인 건축주의 작은 계획에 따라서 공사, 공법이나 재료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견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상세적산을 물량을 많이 산출해 본 자와 마지막 정산을 위한 적산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을 알게 되고 실제 물량과 인건비가 들어간 비용만큼을 경험치를 해서 계산 견적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계산적산이지만 계산적산은 경험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를 시공할 건설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설업체에
직원이라면 현장 설명을 참석해야 됩니다. 현장 설명을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설명회에서 주어진 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공사 방법이나 난이도 등을 충분히 따지고 와야 되고 도면을 받아오게 됩니다. 도면을 받아와서 검토를 하게 하면 현장과 다른 점이나 도면에서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하고 그 회신을 받아서 견적에 포함합니다. 도면과 시방서에 주어진 대로 물량을 산출하게 되고요. 물량이 산출되면 노무량을 넣어서 공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시공계획서는 별도로 수립합니다. 견적은 물량 산출과 공량 산출에 대한 단가와 노임을 넣어서 직접 공사비를 결정하고요. 직접 공사비가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경비가 포함되어 계상이 됩니다. 경비가 계상이 되고 나면 적산을 짓게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이 입찰에 응할 때는 견적서 단가나 공량 등을 조정하여 타 시공사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현장 설명을 듣고 오면 도면과 회사 내부에 있는 물가자료, 품질 등을 가지고 적산을 하게 됩니다. 도면과 시방서에 있는 공사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게 되고요. 내용과 범위가 파악이 되면 공정별로 나눠서 물량을 산출합니다. 물량 산출이 다 부서별로 끝나고 나면 물량 집계를 하고 공량에 대한 품성을 산출합니다. 품성에 따라서 1위대가도 표를 작성하고 1위대가에 따른 물량과 공량도 삽입하게 됩니다. 물량과 공량이 선정이 되면 내역서가 작성됩니다. 내역서가 작성해서 순공사비가 산출되고 실공사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적산에서 공사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항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상세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재료비를 물량 산출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량 산출과 품성을 더해서 공량을 정하고 노무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산은 이 두 가지를 구하면 90%의 견적이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에서 요일로 간접 재료비를 구하고 직접 노무비에서 요일로 간접 노무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와 노무비가 정해지고요. 경비는 노무비에서 요일로 구해집니다. 직접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간접 노무비까지 직접 경비에서 정해지면 순공사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에 필요한 원가이고 기업 유지를 위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면 총 공사 원가가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견적 내역이고 공사를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총 원가의 10%가 정리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해지면 공사 예정 가격이 정리됩니다. 이게 공사비 구성의 기본 모듈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공사비의 구성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이것을 순공사 원가라고 하고 경비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블록으로 가면 노무비를 위한 경비 요율이 들어있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료의 양을 산출하고 나면 품셈을 구하고 품셈에 따라서 작업 공량이 정해집니다. 작업 공량은 직종에 따라서 보통, 특별, 용접, 배관, 보일러, 위생, 덕터, 보온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종 외에 장비 운반공, 설치공 등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색과 다르게 2020년 1월 1일 직종별 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임단가는 한 해에 2번 노임을 발표하며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산을 하고 나면 원가 계산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먼저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달 공사이면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며, 집정노무비에 따라서 합계를 구하고, 재료비는 산출된 물량에 따라서 물가 자료 등을 넣어서 재료비의 합계를 구합니다. 광업자재비는 정부에서 중요한 장비들을 지급하고자 할 때 도급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경비를 제하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출경비는 각 비율로 재경비 항목을 제출하고 직접 계상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공사기간은 책정된 공사기간을 말하며 줄여서 공기라고 현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정노무비에서 비율로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부과되는 경비들 중에서 산업재해 보험료를 측정해야 되고, 고용근로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를 측정해야 되며,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측정해야 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해야 되고, 퇴직공제에 따라서 요일별로 퇴직공제 부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비는 요일에 따라서 꼭 사용을 해야 되며,
사용을 하지 않아도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내역들을 확실히 자료들을 챙겨서 검사에 대비해야 됩니다. 공사이행 발급수수료를 적용하여야 됩니다. 건설은 하도급이 발생되는 공정이므로 직업보정수수료가 있어야 되며,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 즉 기타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보존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기업 유지를 위해서 일반 관리비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경비가 적산되고 나면 기업 이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윤은 통상 15% 정도로 15%가 기준이나 그 이하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산정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되며, 부가가치세는 100이라면 10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 10원 하도급, 제하도급, 거래처의 전체 부가가치세가 10이라는 숫자와 합계가 맞아서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 계산서 작성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의 물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물량의 단가를 계산하면 집적 재료비가 됩니다. 집적 재료비의 요율에 따라서 간접 재료비를 넣을 수도 있으나 간접 재료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집적 재료비에 물량과 품셈을 적용해서 노무량을 계산하고 노무량과 인건비를 곱하면 집적 노무비가 됩니다. 집적 노무비의 요율, 예시에서는 9.9%가 되겠습니다. 집적 노무비 곱하기 0.099를 곱하면 간접 노무비가 되고, 집적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의 합계가 소개입니다. 경비는 기계, 가설, 운반,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 안전, 기타, 환경, 건설안전, 하도급, 직업보증 등의 항목에 요율을 대입하여 계산하고, 유항의 소개는 경비의 합계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순공사비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개를 합쳐서 계 항목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순공사비의 계와 요율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 이윤을 계상하고, 공사 후 TB 공사 비용이 발생하면 또한 계산하여 책정합니다. 보험료를 계산해서 합계와
관리비, 이윤, TAB, 보험료를 적산한 것이 총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도급액을 정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이 10%이므로 공급가액 곱하기 0.1를 하면 도급액 금액이 됩니다. 광급자재비는 비용을 줄이거나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때 계상하는 것으로, 광급자재비 항목에 들어가면 직접 재료비의 비용이 줄게 됩니다. 직접 재료비의 비용이 줄면 노무비 비용이 줄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예상 금액보다 과다하거나 예산을 초과하여 정리되면 광급자재비로 항목을 추가해서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정하면 도급 금액이 되고, 광급자재비가 더해지면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광급자재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이 총 공사비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타 원가계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건축주가 건설업자를 시행할 때 시행업자가 공사 금액을 건축주에 제출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합니다. 이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을 따지지 않고 모든 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제한 경쟁 입찰은 지역이나 경험, 회사의 명망 등을 계산하여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관이 입찰을 할 때 제한 경쟁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공사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 일반적인 건축주가 알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명해서 자유경쟁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알고 있는 공사업체이므로 품질이나 실력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검증되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지명되었으므로 공사비 입찰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완벽하게 검증된
건설업체가 있으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막고 있으므로 법규에 유의하여 입찰을 하여야만 합니다. 입찰 시 공사를 받는 것을 낙찰이라고 합니다. 낙찰은 입찰할 때 최저가로 낙찰을 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낙찰할 것이냐, 평균가 가격으로 낙찰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시공업체를 정하는 것이고 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낙찰제는 예정 가격의 비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최저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000원의 공사에 90%의 비율로 정하였다면 900원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 상위 금액, 즉 950원을 제출한 업체와 920원을 제출한 업체가 있다면 920원 업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업체 950원, 920원, 890원 ABC 업체가 있다면 이 또한 가장 낮은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890원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920원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금액을 평균하여 평균 이하의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1,000원 공사에서 A 업체가 1,000원, B 업체가 900원, C 업체가 800원이라면 3개 업체의 평균 금액은 900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950원, 920원, 870원의 업체가 정해지면 870원의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저가 낙찰제와 혼동할 수 있으나 4개 업체를 정하면 달라집니다. 950원, 920원, 890원, 870원의 업체가 정해졌다면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에서는 870원 업체는 탈락이 되는 것이며 890원 업체, 평균가에서 가장 하향 근접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고 합니다. 입찰과 낙찰을 평균 내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업체 입찰 방식이 지역이나 공사 실적, 공사 금액에 대한 제한을 주고 건설업체가 워낙 많으므로 사전에 건설업체를 지명하고 그 경쟁된 입찰가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시키는 것을 민간공사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NCS 설비 적산정에 대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적산은 설계도면 등에 의해 재료량을 산출하고 품셈에 의하여 공수를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일을 견적이라 합니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을 포함하는 공사 비용을 총괄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가 산출 또는 내역 작업이라 합니다. 적산 업무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이해하여 물량 산출 업무의 숙련도를 키워야 합니다. 설비 적산 능력 단위는 설계 도서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 자재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하여 제한 지명, 경쟁 최저가 또는 적정가 입찰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공사품 셈과 정보노인 단가, 물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하고 계산기와 스케일자를 준비합니다. 적산 인지와 도면은 교재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